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광주 서구 지역사회보장입자 박재영이라고 합니다. 광주 서구에서 진행했던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복지정책과라는 조직하고 이제 열심히 저희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는 현재 4개의 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복지정책팀장님하고 주로 업무를 좀 보고 있고요. 저희 협의체는 이제 여러 민간 기관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인구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좀 찾아봤더니 서구가 딱 절반이더라고요. 저희 광주 서구의 인구는 29만여 명 정도가 됩니다. 성인 유권자로 따지면 24만 명 되니까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미성년자죠. 고령화 지수도 좀 높고요. 18개의 동이 있는데 빈부격차도 좀 심한 지역입니다. 근데 광주 서구의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희 사무실이 바로 옆에 있는 동이 양동이라고 있는데 양동시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거든요. 보다 영일만 시장이라고 있거든요. 광주에서 가장 큰 전통 오래된 시장입니다. 근데 거기가 그 6.25 피난촌이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하수구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동하고 저는 이제 농성 1동이라는 곳에 사무실이 있는데 전체 한 40억 정도 된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면서 도시재생 지역인 이런 좀 특이한 지역입니다. 빈부격차도 좀 크고 사회적 문제도 조금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노력하고 고민해야 될까? 이제 결국은 저희는 민관협력이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민에서 어떻게 수행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항시하고 저희하고 좀 차이가 뭐가 있을까 바로 찾아봤는데 포항시는 포항시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최근에 협의장님이 또 변경되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광주 서구는 아직 구단위 협의회가 없습니다. 저희가 일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공동모금회의 기능과 서구 사회복지 협의회의 기능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기능이 한꺼번에 저희 기관에 다 좀 모여 있어서 직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보장협의체 단위 사무국에서 인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저하고 이제 팀장님은 사실 이제 집중하고 있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저희가 직접 수립하고 평가하고 계획을 합니다. 연구 영역을 하진 않고요. 저희 사무국 중심으로 이제 교수님들하고 같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는데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 선임 간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8급, 저희 팀장님은 7급이고 저는 이제 6급 상당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선임 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관협력 모금회 사업에 좀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서구에 지정 기탁되는 예산 중에 어느 기관에 이 예산이 가장 잘 쓰여질 수 있고 어느 기관의 프로그램이 기획이 되면 잘 수행될 수 있을지를 판단해서 그 기관과 분과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역할을 이 선임 간사가 진행합니다. 한 명 간사는 이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전담을 좀 하고 있는데요. 18개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현재 한 450여 명 정도 위원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취약계층 발굴하고 모으고 그다음에 구에서 시행되는 복지 정책을 수행해 주는 가장 그 기초단위라고 보고 있는데 그 위원님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그다음에 조직하고 그다음에 그 팔로우를 계속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간사 한 명 또 있는데 이제 분과 운영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족돌봄 청년 지원사업 전담 간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중앙의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받아온 사업입니다. 올해 이제 3년 차고 내년 7월에 끝나는데 가족돌봄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저희 협의체가 현재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1년에 2억 정도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족돌봄 청년들 직접 찾고 자치구와는 조례를 만들어서 가족돌봄 청년들에게 가족돌봄 청년 수당을 주고 저희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또 청소년 분과와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장계획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분과 위원님들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되게 좀 보장계획에 대해서 열심히 좀 고민하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저희 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이제 평가 TF, 그다음에 모니터링 TF, 수립 TF에 한 50여 명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분과장님을 위주로 이제 각 분과에서 3명 정도씩 다 참석을 해주세요. 네, 저는 이거를 수립하기 전에 서구청에 있는 기획실과 함께 먼저 1차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예산 상황, 그 다음에 청장님의 공약사항, 그
4년도에 예산 집행 계획들을 다 모니터링을 저희 사무국에서 먼저 하게 되는데요. 서부 예산이 한 7,8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복지 예산이 한 68% 정도 되는데 보장 계획 안에 녹아 있는 예산만 딱 따지면 130억 정도가 됩니다. 130억 사업들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다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줄줄줄줄 하면서 담당자들하고 이제 고민하고 이 사업을 내년에 하냐 마냐, 이게 성과 지표가 맞냐 안 맞냐, 그 다음에 성과 측정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를 분과 이역임들하고 매번 회의할 때마다 보장 계획은 첫 번째 논의 안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도 저희 이제 사무국에서 많은 고민들도 하지만 이제 담당 공무원들을 저희들이 출석 요구를 하거든요. 담당자들께서 나오셔서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과에서는 담당 주무관님과 저와 함께 이 과제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제에 저희 보장 계획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내용을 다 채워주면은 저희 실무협의체 또는 실무분과위원님들이 이거는 이제 모니터링해서 결과 보고서를 써주십니다. 그러면 모니터링단에서 저희 사무국과 함께 1차 정리를 다 합니다. 이 지표들은 얼마나 진척이 되었고 이 지표는 적절하지 않고 또는 이것은 어떤 과정에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라는 이야기들도 진행을 하고 부서로 다시 보내줍니다. 그래서 분과와 저희 전문 모니터링단과 저희 사무국에서 모니터링한 상반기에 추진했던 결과들이 이러하니 하반기에는 좀 수정을 해주십시오 또는 그대로 유지해 주십시오. 이것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꼬리표들을 다 달아서 담당 부서로 이제 보내주게 되면은 저희 결과 보고서가 다시 올 때 이런 부분은 반영했어요 또는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어요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됐어요 라는 다양한 의견들로 저희에게 좀 제출이 됩니다. 여기 저희 장애인 복지 팀장님이시고 이 옆에 이제 담당 부서 서무신데 오셔서 이제 장애인 복지 사업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도 하시고 또는 어떤 도움을 좀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들을 장애인 복지 분과에서 같이 좀 진행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도에 저희가 47개 세부 과제를 추진을 했는데 분과별로 배분을 해보니까 분과에서 3개, 많으면 6개 정도까지의 세부 과제들이 각 분과로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매칭이 안 된 과제는 저희 사무국 자체에서 모니터링을 하거나 또는 분과장님들의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기획분과 안에서 별도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좀 사업 선정도 했어요. 그래서 1순위에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라는 게 있는데 광주에 이제 종합대학들이 많이 있지만 서구에는 전문대학도 없고 4년 종합대학도 서구는 없습니다. 물리적인 대학이 없어요. 근데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는 무척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와 함께 서구의 다양한 인프라들을 한번 모아서 교육과정을, 대학과정을 좀 만들어보자라는 것을 광주보건대학교 하이브 사업이라고 하는 전문대학교 혁신사업과 함께 연결해서 공모사업을 내보기도 합니다. 140억 정도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거 왜 된 거지? 라고 생각을 처음에 하긴 했는데 그래서 한 3년 동안 이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대학이라는 물리적인 시스템을 이제 좀 갖추기도 하고 구에서 담당 부서도 만들고 그 다음에 명예 시민 학사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 영상을 잠깐 가져와봤는데 한번 보시죠.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라는 수립 과정을 거치면서 서구의 사회보장 관련 예산을 분석을 해보니 교육에 대한 욕구는 되게 보편적이고 파열적이고 각 기관에서 알아서 하고 있었던 거를 저희가 그 하이브 사업단, 그 다음에 전문대학교와 함께 연계를 해서 세컨대라는 형태를 좀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8월 달에 복지부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를 받을 때 이 세컨데이에 대해서 좀 많은 질의를 받았었고, 없었던 거를 지역에서 노력을 해서 만들었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좀 우수사업을 저희들이 평가를 했다고 하니 맞는 평가 결과를 좀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실제 파악하고 그것을 사업화하는 것이 저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분과에서 해야 될 과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처음으로 옮겨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실무분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렇게 분과가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분과가 하나가 있어요. 저기 한가족 나눔 분과라는 조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총괄분과라는 조직이 있고, 지난주에 저희가 실무협의체 최종 의결이 됐는데 이번에 정신보호 및 자살예방 분과가 이번에 새로 좀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아래 개편 연도를 제가 한번 다 정리를 해봤거든요. 분과의 형태나 구성이나 이름이 계속 바뀐다는 것은 이제 서구청에서 기획하거나 또는 집중해야 되는 부서의 역할들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분과들을 수시로 저희들은 개편하고 가고 있는 과정들을 저희 사무국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분과도 있지만 최근에 신설이 되거나 다시 나눠지거나 하는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아동 청소년 분과였던 것이 아동 보육 분과와 청소년 분과로 쪼개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청소년에 대해서 이제 그 사회보장 서비스를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청소년 취업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들과 사업의 편성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다, 청년에 대한 돌봄이 없다라는 것도 좀 판단을 하게 됐고, 청소년 분과와 이제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사업을 직접적으로 좀 수행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되기도 했었습니다. 맨 뒤에 있는 저 한가족 나눔 분과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 분과는 후원자 단체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서구에서 나 좀 기부를 하고 싶은데 정기적으로 좀 하면서 시설들을 좀 도와주고 싶어라고 뜻을 가지신 분들인데 1년에 한 분당 150만 원을 기부를 하세요. 근데 분과 이원이 현재 45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약 6천만 원 정도는 저희가 고정적으로 분과들과 배분해서 쓸 수 있는 사업비를 마련해주는 지역 자원 동원 분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복지부 사업 매뉴얼을 보면은 이제 지역 자원 동원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전담해서 해주시고 있는 소중한 분과이죠. 그래서 본인들이 알아서 막 회원들을 막 모아 오세요. 그래서 우리 이런 좀 좋은 일을 하는데 이거를 같이 해보자. 개인이 기부하는 것보다는 금액을 키워서 적절한 기관에 배분될 수 있게 되는 체계를 만들어주고 사업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 이 한가족 나눔 분과라는 것이 만들어진 이유였고요. 사례관리 분과였었다가 2024년 이번에 고독사 예방 및 사례관리 분과로 이번에 좀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게 고독사 예방 관련 법령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 고독사 관련된 분과만 별도로 나누기에는 노인 영역도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사례관리 영역도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 저희가 중장년에 대한 서비스 개입 체계가 없지만은 이 사례관리 분과가 좀 적절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현재 저 분과에서 그 해당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기획총괄분과는 지금 이제 분과장님들과 복지정책 과장님 제가 현재 위원으로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복지정책 시책을 각 분과에 고민하고 그 다음에 각 분과의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지원하는 기구로 이 기획총괄분과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이 기획총괄분과장은 대표협의체로 요청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사무국에서 사실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제 분과에서 위원님들께서 처음에 저도 처음 왔을 때는 도대체 분과 위원님들하고 뭘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무국에서 이제 협의기구 회의 자료를 만들고 그다음에 저는 사실 이 사회보장 데이터들을 검토하는 역할들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구의 복지 시책이나 예산 분석 자료들을 계속 기획실을 통해서 받거나 아니면 저희가 자체 생산을 해서 이 분과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사업 또는 이게 예산이 이렇게밖에 책정이 안 됐어?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들을 좀 계속 만들어 드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특이한 게 이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련된 조례가 저희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사기구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그 처우 개선 관련된 조례에도 저희들이 사무국에서의 역할을 좀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좀 독특한 점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근데 많이 못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시단위와 저희들이 좀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서 확정을 받은 게 이제 근로자들에 대한 그 요구 평가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복지 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통과가 돼서 내년부터 적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광주 서구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1차년도부터 시행한 가치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통합돌봄이 처음 시작할 때 저는 노인복지관의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서 노인복지분과의 실무위원으로 이제 들어와 있었었죠. 근데 통합돌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인돌봄분과와 이 통합돌봄 체계가 현재 꾸준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분과에는 대부분 노인복지 시설들이 들어와 있는데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 서비스라든지 주거 돌봄이라든지 또는 의료 돌봄이라든지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라든지 그것들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노인돌봄기관들이 함께 노인돌봄분과에 좀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중단집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은하우스라는 커뮤니티 케어 하우스가 있는데요. LH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룸형 12세대가 들어가 있는 집을 서구청이 임차를 하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퇴원을 해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안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돌봄의 수준이 그 집안에서 살기에 좀 적절하지 않을 때 2년간 살 수 있는 그 중간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원하기 전에 살 수 있는 그 중간집에서 이 병원 시설 퇴소자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이 노인 돌봄 분과 중에 한 시설이 위탁을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 집도 있고요. 혼자 사신 어르신들도 있고요. 집안에서 이제 학대 피해가 발생을 해서 일시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상황에는 이 중간집에서 일시적으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물리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영양사 1명이 현재 그 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연령도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월세가 한 달에 2만 원입니다. 2만 원만 내시면 어르신들 한 달 동안 좀 사실 수가 있는 그런 거처들이 좀 마련이 돼 있고 아까쯤에 그 간호사 교수님께서 이제 그 스마트 돌봄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을 통해서 3년간 농성일동 스마트 돌봄 관제센터로서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AI 스피커, 스마트 링, 감지 센서들을 보내서 저희들이 이제 2명의 관리자들과 함께 근무를 했었었는데 아야 나 죽었다 살려주라 그러면은 이제 스피커에서 자동으로 발화가 돼서 119에 통보가 된다든지 저희 담당자가 가서 상황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기도 했었고 저희가 재작년에 연구보고서가 발간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분과에서 한 사업이 올해 4월 달에 한번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장애인복지분과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 가장 노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시설 분과에 들어와 있는 장애인 영역이 너무 넓더라고요. 지체장애, 신장장애, 시각장애, 그다음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시설 각 기관마다 아젠다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것들을 다시 지역사회에 좀 알려주자라고 했는데 이번에 대상을 누구로 할까 라고 회의를 하다가 이번에 한번 공무원들을 우리가 장애인 체험을 시켜보자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영상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죠. 힘드네요. 코너 볼 때 굉장히 어려워서 많이 부딪히게 되는 것 같아요. 돌아가지고 이제 손을 자꾸 다칠 것 같아서 지나갈 때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웠어요. 소리에만 의존해서 손을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고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눈여보면서 더 기억을 찾아냈는데 이런 것을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경험을 어떻게 이 경험을 평생 잊지 않고 앞으로 다양한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4월 1일에 미리 장애인의 날이라는 테마로 한번 좀 진행을 해봤는데 끝나고 나서 저희가 정책 제안 카드를 공무원들이 받았어요. 한 8건 정도가 나왔는데요. 실제 액션에 취해진 게 이제 저희가 청장님을 4시간 동안 휠체어를 태웠거든요. 청장님께서 화장실을 갔는데 남성 화장실에 이렇게 레일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레일이 가장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가장 안쪽까지 가면 불편하지 않겠어? 그래서 그거 앞으로 빼라고 하셨나봐요. 구청 전체 청사에 핸드레일이 가장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것도 좀 있었고 아까 지금 담당 주무관님이 가다가 손 다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잖아요. 짐이 워낙 많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파티션이나 가구들 배치 때문에 휠체어 이동 보행에 매우 장애가 있어서 1층을 다 털어버렸어요. 그래서 파티션이라든지 장애인 이동에 대해서 좀 편리한 동선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좀 실제 구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동 휠체어로 저희들이 한번 연습을 해봤더니 전동 휠체어는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밀고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더 넓혀 그러셔가지고 공무원들의 업무 공간은 좀 더 좁아졌지만 이제 그 장애인분들께서는 오시기에는 좀 더 편리해졌고 1층 장애인복지과 위치가 고정되는 이런 결과들을 좀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매번 민간기관에 와서 뭐 이런 거 했어요라고 점검하는 것도 좋긴 한데 실제 당신이 해보니까 이런 불편함이 우리 사무실 안에도 있었네요 라는 거를 좀 경험하는 시간들을 장애인복지국과 함께 진행해봤던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사업의 이제 평가위원으로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공모 사업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좀 많았어요. 올해 7월에 이제 전국 공모 사업이 하나 좀 나왔습니다. 고령 장애인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구축한 맞춤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구가 이제 아까 노인 통합돌봄을 시행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저하고는 2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전 세대에 대한 통합돌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게 하셨었거든요. 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주제가 나왔네? 라는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이 뭐지? 한번 읽어보니까 고령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가 정책이 완벽하게 세팅이 돼 있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노령화되어 있는 장애인분들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장애인복지 영역이었을까요? 노인복지 영역이었을까요? 찾아보니까 노인복지 영역에서 장애인 복지를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50세에서 이제 근데 논문들을 좀 읽다 보니까 노화로 인한 장애냐, 장애를 가진 노화가 되시는 분들이냐 이런 관점의 차이들이 좀 있었는데 늙어가고 있는 장애인분들은 좀 더 노화 속도도 빠르고 본인의 근데 정체성은 장애인이지 노인이 아니다 라는 관점을 또 갖고 있어서 이들을 위한 통합돌봄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달라라는 것이 복지부의 요구였고 그게 이제 공동모금에서 전국 시범사업을 시행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분과와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거 우리 어떻게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한 2달 동안 열심히 공모를 했더니 공모 선정이 최종됐습니다. 그래서 12억 정도를 가지고 이제 고령 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서비스 모델 구축이라는 프로젝트를 장애인복지분과하고 3년 동안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55세부터 60세 사이에 고령 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가 이제 서부에서도 기획이 되고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프로그램 기획하면서 머리 엄청 긁으면서 담당자들이랑 이 공모사 어떻게 써야 되냐? 그 다음에 실체가 아직은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어떤 모델로 가져가야 될 거냐라는 고민들을 했었는데 이제 교수님 찾아가서 자문 받고 1차년도에 다행히 연구 용역비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2천여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모델 구축과 어떤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2차년도도 운영할 것인가 라는 고민들까지 이제 이 장애인복지분과 함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분과인데요. 아동보육분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설은 현재 미지원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보호적으를 받고 있지 못하는데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 꿈이 있지만 가보지 못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룹홈들이나 시설들에게도 좀 양해를 구해서 정부 지원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미인과 아동시설들을 위한 국립시설들을 체험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한번 좀 기획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돼서 우주, 농생명, 해양박물관이나 또는 수련관에 이제 직접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짜서 가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었던 한가족 나눔분과에서 한 회기당 2천만 원씩 사업을 기탁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농생명 테마
파크, 해양, 그다음 우주 이렇게 좀 다녀오게 됐었습니다. 아이들은 매우 좋아했던 것 같고요. 서구가 또 아동 친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니세프에서 인정받은 아동 친화 도시 인증 도시인데 ESG를 바탕으로 한 아동 친화 도시 프로젝트들이 여러 가지가 좀 진행이 됩니다. 아동복지분과에서 이 프로젝트들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로 현재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이 아동 친화적 놀이터 구성이라는 프로젝트는 세이브 더 칠드런 광주 전남 지역본부와 저희 아동복지분과에서 아이들의 플레이기구 시설들을 실제 모니터링하고 위험 요소가 있을 때는 바꿔보는 이런 프로젝트를 좀 하고 있고요. 저소득층 주거 개선 사업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재작년에 노인 주거 개선 사업들을 많이 열심히 저희들 예산을 투여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업들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저희가 분과회의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왜 아이들은 집을 안 고쳐주죠? 라는 말씀을 이제 아동복지분과에서 하신 거예요. 아이들도 집을 고쳐줘야 되나요? 라는 거를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사실은. 주거개선 사업은 어르신들이 노후주택을 고쳐주는 사업이었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아이들에 대한 주거도 저희들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아동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동복지분과와 함께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린이재단이 이 사업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아동주거권을 보장을 해봅시다라는 포럼을 또 저희들이 진행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최저 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까라는 고민들도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내 방을 그려요. 스케치북에 뭘로 꾸미든. 그래서 내 커튼은 무슨 색이면 좋겠고 내 방에 의자는 어떻게 배치가 되면 좋겠고 내 방에 적립수납 공간이 어떻게 있으면 좋겠고 라는 것을 부모님하고 같이 교육을 통해서 그려나갑니다. 한 6주 정도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이제 주거개선 전문기관, 그 다음에 어린이재단, 그 다음에 후원단체와 함께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그 집을 그대로 바꿔줍니다. 아이가 원하는 방으로 내가 그리는 방을 현실로 바꿔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은 정리수납 전문가 봉사자들이 그 집 가면서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이 사업을 근거로 사실 의회에서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빈곤아동 주거개선 지원조례 올해 초에 이제 최종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범사업으로 프로젝트를 해보고 아젠다를 지역에 던지고 이 사업을 끝낸 것이 아니라 의회와 협력을 통해서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은 통합돌봄 주거복지팀에서 이 사업을 공식 사업으로 현재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동분과 위원님들께서도 매우 좀 기뻐하셨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이제 지역복지분과인데요. 지역복지분과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들은 대부분 이제 지역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가족센터, 후원기관, 그러니까 월드비전이라든지 세이브 더 칠드런 이런 기관들이 함께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 기관들하고 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종합복지관들하고 사업의 영역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곳을 현재 복지관의 하드웨어를 뛰어넘어서 마을로 복지관들이 좀 스며들어가는 마을로 복지관이라는 프로젝트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종합복지관들이 동복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을 착안해서 저희가 마을로 복지관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한 개의 복지관이 A동에 있지만 그 권역에 있는 4개의 동 정도를 책임 운영 기관으로 하는 마을로 복지관이라는 것을 책임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결을 해서 그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획하는 마을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그 마을복지 계획을 시행하는 역할로 함께 지원 체계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고생하셔서 각 마을별로 복지 BI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의 가장 집중해야 될 사업 영역이 어디이고 또는 우리의 색깔은 이렇게 가져간다는 것을 이런 아이덴티티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 세부 사업들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형태로 복지관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연결되고 있는 과정이 이 지역복지분과를 통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청소년 분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이제 지역사회보장계획 이야기하면서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한 150억 정도 되지만 서구의 그 한 8천억 정도 되는 예산에서 사회보장 영역에 투여되는 예산이 한 4,800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산서를 한번 다 뜯어봤어요. 보다 보니까 있어야 되는데 없는 사업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분과에서 이제 사업을 좀 같이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질문은 저희 복지정책과장님이 출근했는데 갑자기 좀 들어와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봤더니 과장님 혹시 영케어러라고 들어봤어요?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침에 뉴스에서 본인이 이제 출근하면서 들었다고 하시는데 몰라요? 라고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찾아볼게요. 라고 나왔어요.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그때. 근데 영 케어러니까 젊은 돌봄차라는 건가? 라고 대체 의미가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노인복지관에 다녔었으니까 조선가정을 이야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들어와서 이제 찾아보려고 하니까 저 혼자 찾아보려고 안 되니까 이제 청소년분과 소집 회의 소집을 했죠. 영케어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게 뭐예요? 라는 반응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2년 반 전이었으니까 영케어러라는 단어로 연구보고서 나온 게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었어요. 국회 입법조사처 허승민 박사님이 쓰신 영케어러 지원을 해외 지원 사례라는 연구보고서가 딱 하나 있었고 영국 자료가 좀 있었고 호주 자료가 좀 이제 나오게 됐었습니다. 아, 그래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들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좀 파악을 하고 청소년 분과하고 그러면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들이 대체 무슨 문제가 있을까 혹시 들어보시거나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라는 회의를 하면서 2번에 걸쳐서 이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이런 문제들이 있겠구나. 가족 돌봄 청년들은. 근데 제가 생각했던 조선가정은 제가 돌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건 어르신이었던 거죠. 근데 그 어르신을 돌보고 있던 청년에게 지원되는 기관은 아무 때도 없었던 거예요. 아, 그럼 이 사업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공하고 저희는 민간하고 같이 일을 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저희 민간에서는 이 청년들을 위한 돌봄 네트워크 만들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보고 인식 개선해볼게요. 그러면은 부처에서 뭐 하실 거예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럼 걔네들이 필요한 게 제일 뭘까? 글쎄요 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돈을 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돈의 산출 근거는요? 애들이 어디 나가려고 하거나 공부하러 갈 때 뭐 교통비랑 뭐 먹을 밥값이라도 좀 필요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찾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가족돌봄 청년들 저희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가족돌봄 청년이 대체 뭔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족돌봄 청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의를 하고 청소년 분과와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을 노인 분과하고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 분과에서 저희들이 돌봄 과정이 혹시 발굴이 되면 재가기관에서 또는 목욕기관에서 그 청년들의 보호자를 위해서 서비스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요양보호사, 우리 서비스 하기도 힘든데 근데 이 필요하대요. 그럼 우리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해볼게 라고 이제 청소년분과 노인분과 결합된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기관에서는 혹시 이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발생이 되면 추가적인 돌봄을 제공해서 돌봄이 제공되는 시간에 청년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본인의 돌봄 부담을 낮춰보자 라고 한 것이 유관기관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동사무소에서 이제 찾아보자, 전수조사를 대체 해보자. 그것도 이제 누구를 전수조사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을 찾아갑니다. 스마트 통합돌봄 담당관과 찾아가서 혹시 서부 지역에 있는 장기요양 대상 목록하고 안치 질환, 희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 명단을 줄 수 있습니까? 무슨 소리냐고 개인정보를 못 준다. 그래요. 그러면 동행정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행정망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대상은 6,400명으로 추려졌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 장기요양 책정을 받았는데 청년 가족이 동거하는 가족들 행정망을 다 뒤지니까 이제 동사무소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우리 보고 하라는 거냐. 청장님 6,400명 2달 걸렸거든요. 방침 결제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사는데 조에서 우리가 가족돌봄 청년에 대해서 88명을 최종 찾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이제 인터뷰를 다시 시작을 했더니 저희들이 고민했던 이 어려움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엄마가 집에 계시는 동안 돌아가실까봐 걱정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제가 공익근무요원인데 퇴근해서 집에 가면 엄마는 항상 술에 취해 있어서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근데 그 엄마가 돌아가실까봐 걱정이 돼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 할머니하고 살고 있는데 학교에 있는 동안 할머니 보살펴줄 사람이 없어요. 학교 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는 중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를 저희들이 9살부터 39세까지로 해서 현재 50명에게 매달 30만 원씩 가족돌봄 청년 수당이 나갑니다. 행정에서. 민간에서는 일부 예산을 가지고 실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 달에 최대 40시간까지 저희가 요양보호사 또는 주거를 정리해 줄 수 있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처럼 가족돌봄 전담 간사 한 명이 이 40명에 대한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공동모금의 공모 사업이었으니까 저희들이 내년 7월까지 하지만 협의체가 사실 이렇게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해 이제 2차 MOU를 통해서 월드비전이랑 케이블 칠드런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 사업을 이제 이관이 될 예정이고,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에서 중장년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하고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서비스가 좀 나눠져 있는데 그 사업으로 이관이 현재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2년 반 동안 노력을 해서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인식과 그들을 발굴하는 방법과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표준 매뉴얼들을 좀 만들게 됐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많은 기관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실제 주민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달받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주민들한테 이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라는 숙제를 주셔가지고 걷기 대회라는 걸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관협력 발굴 지원 체계라는 걸로 이번에 매니페스토 수상에서 정책상을 받기도 했는데, 행정에서 가족돌봄 청년에 대해서 사회직 공무원들이 다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를 할 때 가족돌봄 청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대상이 오게 되면 저희에게 서비스 연계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돌봄 선생님이 직접 가셔서 가정 판단하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민관협력이 이루어지는 저희들이 돌봄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사례 판정을 청소년 분과와 현재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분과 위원님께서 매번 오시긴 힘드니까 저희들이 사례 기록지랑 평가 내용들을 담아서 메일로 보내드리면 구글 시트에서 평가 점수 매겨가지고 저희한테 회송이 돼요. 저희가 사례 선정을 하고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진행해둔 가족돌봄 청년 지원 사업 수치로 좀 정리를 해봤더니 수당은 8,6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고, 전수조사 한 6,000명, 내일 희망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한 친구에게 1년에 50만 원 딱 한 번 줘봤습니다. 50만 원이 생기면 뭐 하고 싶어? 물어봤더니 10개월 동안 고민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돈을 써본 적이 없어서요. 내가 어떻게 돈을 써야 될지 모르겠고, 이거 쓰고 나면 다른 데 또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너가 필요한데 한번 하고 싶으면 해봐 라고 했더니 저 PT 가고 싶어요. 한 번 5만 원인데 10번짜리 받아보고 싶어요 라는 친구가 생긴 거예요. 다음 연도에 운전면허 따보고 싶은데 지원해 줄 수 없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도 운전면허 해. 근데 왜? 제가 엄마 모시고 병원 가고 싶어요 라는 게 친구가 있었고요. 50만 원 줬더니 할머니 병원비에 보탰을래요. 그건 안 돼. 너를 위해 써야 돼. 라고 했더니 저 그러면은 친구랑 처음으로 대만 배낭여행 가보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만 배낭여행 50만 원 가지고 되냐?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저 아르바이트를 꼬박꼬박 해오고 있는데 여기에 보태서 한번 가볼래요. 그래서 엊그제 다녀왔어요. 편지가 구구절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가 막 보고 울었거든요. 50만 원이지만 그걸 한 번 줬더니 매우 좀 큰 돈이었고, 이 사례들이 막 여기저기 알려지니까 여기저기에서 돈을 막 주신 거예요. 한 6천만 원 정도가 더 모여가지고 이 친구들에게 또 후원이 막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KBS 동행에 저희 친구 사례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ARS 눌러주시면 그 친구에게 또 후원이 됩니다. 청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 분석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청년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게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제가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소식이 광주 광산구에서 들렸죠. 그 자립준비 청년 2명이 동반으로 숨졌다는 사례가 저희 옆 동네였습니다. 그때 좀 인식을 하게 돼서 자립준비 지원기관이 광주 서구에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몰랐던 거예요. 찾아갑니다. 가서 아이들 혹시 뭘 지원해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얘들 해외여행 한번 보내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돈이 좀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것저것 좀 제안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후원자께서 6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애들 데리고 이제 오사카를 갔거든요. 오사카를 가기로 한 것도 되게 고민이었었어요. 해외 너희들 가자. 근데 어디 가고 싶어? 유럽 가고 싶어요. 저 미국 가고 싶어. 야 그건 안 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저 유니버셜 스튜디오 한번 가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볼 수 있겠다라고 했더니 청장님께 보고를 했어요. 애들이 유니버셜 스튜디오 보고 싶다는데, 야 그렇게만 가면 되겠냐? 애들에게 역사와 의미와 이런 걸 줘야지. 그렇죠. 아이들한테 그래서 모토로 마을 한번 우리 가보자. 모토로가 뭐예요? 라고. 이제 강제징용에 대한 어려움들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상 시인의 길을 한번 또 찾아보고, 윤동주 시인의 길을 또 따라가보자 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애들은 멍하죠 사실.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한 달 정도 애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처음으로 아이들한테 여권을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갔다 온 영상이거든요. 기대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으로서 이렇게 서구청에서 추천받아서 일본에 가게 되었는데요. 정말 서구청 분들께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도 데리고 왔어요. 너희들도 고생했으니까 한번 가보자고. 고생 정말 하고 왔습니다. 네, 저희 청장님도 같이 이틀 같이 공개해 주셨거든요. 네, 저는 저기 쩔어 있는 줄 알았어요. 딱 5일 다녀왔는데 아이들이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 안에서 그룹을 또 만들어서 해외여행을 도전한 친구들이 있었었고 너무 감사하다는 피드백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여권을 만들러 가서 사진이 없는데요?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보장협의체 위원님 중에 이제 스튜디오를 하시는 위원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또 다 찍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애들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데 라고 하셔가지고 프로필 사진도 이제 찍어가지고 아이들에게 기억이 될 수 있게 준비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11개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청소년분과에서 심의도 하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 사례 검토들도 해주셨는데 추천기관에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좀 미스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년은 갑자기 이제 얻게 된 기회였잖아요. 진솔함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에는 저희들이 좀 미비했었던 시간이 있어서 자립준비 청년하고 가족돌봄 청년을 따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 두 그룹이 같이 가다 보니까 어려웠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은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사실은. 가족돌봄 청년은 또 부모님을 돌보고 있는 청년들이다 보니까 그 두 간극이 있어서 청년들도 좀 가서 좀 3, 4일째는 저희한테 좀 힘들다. 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 사업. 그래서 이 가족돌봄 청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집중을 했었었는데 주민들한테 한번 알려보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알리는데 기대를 하는데 참가비를 5,000원을 받자. 우리가 5.2km를 걷는데 참가비를 5,000원을 내자라고 해서 5.2길이라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5,000원의 나무로 이웃의 희망을 잇다라는 거를 제가 보고를 했더니 이게 뭐냐 브랜드가 그래가지고 이 이름이 생기게 됐습니다. 지금 4회째 좀 진행하고 있고요. 3회째 이제 진행이 끝났고 내년 2월 28일 날 천님과 함께 또 걷게 됩니다. 52km 마라톤 대회로 청년을 바꾸자고 하셔가지고 저는 지금부터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걱정을 하거든요. 걸로 하셨는 거예요? 이번 3회 때 아니, 이거 그랬다 들렸어요. 네, 52km 걸었어요. 새벽 6시부터. 그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걸로 하고. 근데 저렇게 입고 걸으니까 왜 걸어요? 라는 질문들을 주변 주민들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가족돌봄 청년들이랑 같이 또 한 코스는 걸었었어요. 파이팅! 파이팅! 가을날 스포크 자체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제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성된 후원금은 내년에 이제 대학을 포기했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 1년 만에 이제 장학금을 지원하는 걸로 좀 결정이 됐었습니다. 사실 그 친구가 이제 처음 만나게 되면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했어요. 온라인으로. 어머니를 본인이 돌보고 있는데 대학을 2년 동안 포기를 하고 엄마만 돌보고 있어서 저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짧은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가봤더니
어머님이 4년 전에 이제 편마비로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누워 계시는데 딸이 이제 돌보고 있었던 거죠. 가족 상황을 보니까 근데 오빠가 또 있었어요. 오빠는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였었습니다. 근데 오빠 나는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오빠가 좀 내려와서 엄마를 좀 보살펴주면 나도 학교를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빠가 하고 오빠가 이제 내려왔어요.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있다가 저희가 만나게 되면서 학비를 좀 지원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오빠가 엄마를 보살핀 지 3개월 정도 되니까 음둔 상태에 좀 빠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만나보고 노크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광주에 있는 음둔형 외톨이 지원센터하고 저희가 같이 사례 계획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동생은 대학 보내자 그래서 교육대학교 합격을 해서 이제 선생님의 꿈을 꾸고 있어가지고 교대를 이제 진학하게 됐고 이제 오빠에 대해서 사례 계획을 해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여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구성되는 후원금은 공동모금회로 기탁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협의회가 서구에 없다 보니까 서구에 기탁되는 많은 후원금들을 조정하는 역할들을 또 같이 하고 있어요. 사업들을 중간 추진을 하는데 내년 2월이 되면 서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기관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탁사업 제외한 기관에서 필요한 사업 목록들을 사업 제안서를 저희들이 전체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해놓거든요. 카테고리를 좀 나눠보니까 장애 아동들을 위한 사업들, 그 다음에 가족들을 위한 사업들, 아이들을 위한 사업들 이런 것들이 사실 제안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적절한 기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 경우에는 사업 담당 부서하고 협력되는 민간 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저희 기획총괄본부에서 선정을 해서 수행기관 지정 및 배분 요청을 서구청에서 공동모금으로 보내면 각 기관에서 사업계획 작성하셔서 공동모금의 배분 신청을 받아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많으면은 3천만 원까지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가장 적은 예산은 5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지금 직접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기관에서 못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한 개의 기관이 서구 전역에 대해 서비스 개입이 좀 어려운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마음터치라는 사업이 얼마 전에 광주은행에서 4천만 원을 저희가 기탁받은 사업인데 끝났습니다. 이제 고소득 부녀 가정인데 여자 아이들이 속옷을 사서 청결한 위생 상태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기사를 좀 보게 돼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저소득 부녀 가정에 대한 개입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저소득 부녀 가정에 대한 개입을 하고 있었던 기관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교육복지사도 만나보고 가족센터도 가보고 행정복지센터도 확인을 해봤더니 대상 저희들하고는 연계 안 돼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행정망에서 뽑아보니까 68가정이 나오긴 했습니다. 68가정에 대한 사례 관리를 해는 기관도 없고 서비스 제공기관도 없으니 그래 그럼 우리가 해야겠다 라고 해서 한 가정에 45만 원을 배정을 합니다. 속옷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10만 원, 기초 화장품 구매할 수 있는 올리브영 바우처 10만 원, 아빠와 딸이 문화생활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 25만 원 구매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가정방문 가가지고 이거 따님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편지를 보내요. 어떤 후원자의 마음이 이러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싶은데 직접 가정방문이 꺼려져서 편지를 보냅니다. 상품권은 행정복지센터에 있으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으실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 오셔서 신청서와 바우처를 교환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정산해 보니까 90%가 가져가셨어요. 10%는 뭐 거주기 이전 내가 이걸 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연락이 왔지? 라고 전화 오신 분 가정도 있었었는데 그 가정은 직접 전화를 드려서 상황들을 확인해 보니까 돈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된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나 잘못된 정보인 줄 알고 본인이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서구에 이제 BYC 매장이 큰 게 있어서 아빠들이 사실은 딸 속옷 사이즈나 이런 거 다 확인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 매장에 한번 여쭤봤어요. 이렇게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냐? 보내기만 해라. 우리 매장 직원들이 더 잘한다. 라고 해서 거기에 가서 아이들 속옷 의류 다 해주고 이제 올리브영을 일일이 결제하는 게 힘드니까 선불 카드를 한번 구매해 보려고 CJ에 연락을 했더니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매한 금액에 대해서 30%를 더해 주셨어요. 30%의 기초 화장품을 현물로 지원을 해주셔서 아이들이 원하는 거 좀 사갔고요. 그래서 저는 딸을 키우고 있지 않아가지고 여자애들 화장품이 어떤 건지를 몰라서 물어봤더니 여직원들이 올리브영 가면 애들 거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리브영이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할 것 같고요.
이 사업은 복지관에서 좀 요청했던 사업이에요. 청소년, 청년, 중증 질환자들 교통비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고 왜요? 라고 여쭤봤더니 백혈병을 앓고 있는 자녀가 있는데 병원을 데려가려고 서울항 가려면 KTX 비용이랑 택시비가 15만 원 정도가 든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마련되면 병원을 가고 돈이 마련되지 못하면 병원을 못 가는 게 그 부모님이 너무 한스러워서 복지관에 와서 이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복지관은 그게 자원이 많지 않으니까 이거를 구단위에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셔서 의료급여과에 가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 목록을 한번 쭉 뽑아봅니다. 47가정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편지를 보내요. 여러분들이 혹시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이나 광주 옆에 화순의 암병원 여기를 가실 때 교통비가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신청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엄청 옵니다. 한 달에 저희가 8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새롭게 아는 게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으면 그걸 코레일에 등록을 하면 절반 할인이 된대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있었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도 이번에 같이 제공을 했더니 반값으로 기차를 하시는데 그 반값을 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매달 가는 과정에는 부담을 덜게 되셨다라는 피드백을 받긴 했지만 형평성 차원상 한 가정당 최대 4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시는 분에게만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교회에서 기탁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뇌병변 장애 아동 청소년들이 누워만 있다 보니까 근골격계 질환이나 신체 영양분이 제대로 섭취가 안 돼서 말라가고 있는데 음식을 먹기가 되게 어려워해요. 이걸 좀 지원할 수는 없나요? 라는 장애인분과 시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건 뭘 해야 되나요? 했더니 영양음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팩에 3,7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먹어도 그것도 부담이겠는데 이제 그걸 사업 목록을 해서 한번 또 후원 제안했더니 합시다 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200가정에 매주 하나씩 이렇게 음료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부 단위로 직접 수행해야 되는 민간협력 사업은 저희 사무국에 있는 직원, 민간협력 사업 담당자가 직접 수행을 하고 각 기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민간협력 사업은 기관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조정의 역할을 저희 사무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힘듭니다. 이거 소원을 말해봐. 재작년에 저희가 만들었던 영상인데요. 요 사업한 11년이 됐는데 연말이 되면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울었다 웃었답니다. 이 애들 자필 편지가 와요. 저는 무조건 아이들에게 편지를 한번 받아서 후원자께 좀 전달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 이제 10주년 행사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초등학생 연령대부터 고등학생 연령대까지 1인당 30만 원 한도의 물품 딱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편지가 옵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착하게 살아주세요. 저 이번에 꼭 선물을 받고 싶어요. 다이슨 뭐 이렇게 오면은 뭐지 이건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엄마가 쓰라고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줬습니다. 근데 다이슨 왜 사줬냐면 본인이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대요. 엄마가 코치를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주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30만 원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만 원을 다른 후원자한테 좀 달라고 했습니다. 사례들 중에 저는 기억에 남는 사례 하나가 되게 아이들인데 겨울철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패딩을 사주세요. 엄청 옵니다. 자전거를 사주세요 라는 소문이 종종 옵니다. 그럼 자전거? 그래? 뭐지? 하고 읽어봤는데 옆에 동그란 보조 의자가 달려있는 자전거를 사주세요 라고 왔어요. 무슨 사연일까 읽어봤더니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저는 시각장애가 있는 동생하고 살고 있어요. 동생은 제가 없으면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데 그 자전거에 옆에 태워서 같이 나가고 싶어요. 직원들 펑펑 옵니다. 그래서 이런 애가 있었어. 그러면서 집에 가보죠. 그런 사례들을 어떤 상황인지 좀 살펴보니 아빠 엄마가 두 분 다 시각장애이셨던 거예요. 첫째 아들은 다행히 시각장애 아니었고 둘째 아이가 이제 시각장애였었던 거죠. 그래서 장애인 협회에서도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례였지만 그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랑 너무 나가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다치니까 자전거를 좀 사달라는 소문이 있었고 기억나는 사례 중에 하나가 아빠가 항암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셨는데 항암 치료를 포기하셨대요. 그래서 마지막 제주도 가족여행을 좀 가고 싶어요
라는 편지 막 또 지금도 막 펑펑 옵니다. 어떡하지 이거 제주도 여행 30만 원 가지고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또 이제 후원자 찾아가죠. 이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200만 원을 또 주시겠다 하셔서 저희 나눔fun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200만 원을 가지고 가족용으로 보내줍니다. 3개월 후에 다시 편지가 왔어요. 아빠랑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어제 아버지 장례 잘 치러서 보내드렸습니다. 라는 편지가 와요. 그날 직원들 하루 종일 일 못했을 때 그 편지 받고 나서 종합복지관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가족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협의체에서 이 사업을 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후원 기관을 저희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18개 동을 다 돌 수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이걸 직접 선물을 전달하거나 또는 복지관 위원님들이 또 선물을 전달해 주시는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딱 10년 됐을 때 저희가 만든 영상이거든요. 아이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소원천사를 찾아서 달려온 소원성취 프로젝트의 10년. 아이들이 꿈을 지킬 수 있도록 싹을 뿌리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고 주변에 우리를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이루어온, 함께 만들어온 따뜻한 10년입니다. 함께 이루어온, 함께 만들어갈 소원성취 프로젝트 10년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그래서 지금 배송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달이 한참 가고 있고, 조금 전에도 메일 와가지고 뭐 사진 인증샷 이렇게 오기도 하는데, 광주 내일 내려가서 또 올 사연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좀 이번에 바꿔봤던 게 이제 한 해에 저희가 보통 지원하는 게 한 150명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하고 나면 4천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는데, 장애인 시설에서 좀 요청이 왔어요. 장애 아동들을 위한 쿼터를 별도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장애 아동들은 직접 편지를 쓰는데 제한이 되다 보니 이거를 선정되는데 좀 소외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놓쳤던 부분이네요. 라고 해서 장애 아동을 위한 소원성취 프로젝트 서구 요술램프라는 사업으로 올해는 별도로 쿼터를 50명을 뺐습니다. 말을 하지 못한 농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어떻게 그려가지고 온다고, 표현이 좀 어려운 아이들은 또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이것들을 가지고 사실 이제 저희 개인정보 취급 동의 받으면서 공개하겠다는 것들 동의를 또 받아요. 이것들을 통해서 또 후원자들께 이렇게 사용됩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더니, 그날 나도 직접 가서 전달해보고 싶어요 라는 후원자들이 계셔서 저희가 다음 주에 가정방문을 하게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 민하고 관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어요. 저도 이제 노인복지관 종사자로 있을 때 구청 공무원이 오면 또 뭐 지도적으로 하라고 뭐지 나 잘못한 거 없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여기 와서 공무원 분들을 만나니까 저들 다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감사 받을 때 정말 짠하더라고요. 공동위원장이신 선장님이 동안 종사자들하고 공무원하고 친해질 기회가 별로 없다며 어떻게 좀 해볼 수 없을까? 라고 또 숙제를 주셔가지고 공부를 같이 해볼까요? 라는 이야기도 저희가 이제 3년째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사회복지직 공무원 전부, 그 다음에 서구에 있는 사회복지 민간종사자들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것들의 이제 교육 욕구들은 확인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복지관 시설 종사자분들은 교육 시간 평가 때문에 이수를 하셔야 되는 최소 시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수증도 이제 다 만들어 드리고 하루 종일 교육을 합니다. 컨벤션 센터 빌려가지고 세션별로 막 나눠서 이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점심 같이 먹는 시간들을 마련해요.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공무원분들하고 일부러 막 딱 묶어놓는데 되게 어색해 하시죠. 그래도 얼굴 한번 봤다라는 이유로 밖에서 만나면 그때 거기서 만났었죠 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이야기들도 했었었고, 그다음에 타임뱅크라는 프로젝트들 교육하는 것들도 했었고요.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이게 올해 시즌2가 진행이 됩니다. 10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하는 거는 서구에서 어떤 복지 영역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손대지 못하고 있었던 아젠다를 던지는 교육입니다. 혹시 여기 나와 계신 이문수 신부님이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유퀴즈에 나왔던 김치찌개 끓이는 신부님, 글라렛 선교회라는 곳에 속해 계시는 신부님이신데, 저랑은 광주에 있는 건동식 아벤티노 재단이라는 곳에 이사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청년이 굶어 죽었다는 뉴스를 보셨대요. 서울에 김치찌개집을 오픈을 합니다. 3,000원 푸짐하게 먹고 가라. 광주에서도 활동을 하셨었고, 이제 서울
서울에도 막 오픈을 하고 제주에도 지금 청년문간이라는 김치찌개집이 있고 안산에도 또 오픈을 하는데 지금 협동조합 이사장님으로도 계시지만 이 청년문간의 가게가 발달장애인들로 종사자들이 채워져 있어요. 20대에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청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이사장님의 목표이셔서 1차 년도에는 청년 문제와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던졌고 이번에는 발달장애인하고 느린 학습자에 대한 주제를 서구에 이제 던집니다. 서울에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픽카페라는 곳이 있어요. 발달장애인의 부모님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발달장애인들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실제 협동조합 운영 사례를 서구에 있는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내년에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을 교육 시간을 통해 도움을 하는 예로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동보장협의체 저희가 운영 지원하고 있는데요. 18개의 동이 있고요. 동마다 다 각양각색의 사업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보자 라고 해서 지역복지분과와 이 마을복지 계획이라는 것을 함께 수립을 하고 있고요. 저희 사무국은 이 모니터링 및 컨설팅, 그 다음에 지역 연구조사, 교육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퍼실리테이션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회들도 마련하고 있고 이제 종합복지관 과장님이시거든요. 복지관들과 그 동이 함께 이겨갈 수 있도록 기회들을 계속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사업들이 있고 각 동에서 특화해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들도 이 마을복지 계획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빨래차가 저희 협의체 사무국에 배송이 되어 있는데요. 빨래 세탁기가 2개, 건조기가 2개가 있습니다. 한 번 나가면 물을 싣고 가는 게 7세대 정도의 빨래를 저희가 해드릴 수가 있어요. 18개의 동을 하루에 한 번씩 이제 가서 저희가 운영은 안 하고 구에 있는 운전직 계장님이 이제 이 차를 몰고 가면 그 동에 있는 보장협의체 위원님이 하루 전에 가서 빨래 수거하면서 어르신 안부 확인하고 빨래해서 다음날 가져다 드리는 이런 역할이 18개의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해가 나면 저희들이 2차가 지원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도에서 수해 났었을 때 저희가 이틀 동안 했었고 포항에서도 연락이 한번 왔었었어요. 범람에서 썼을 때 연락이 왔었었는데 원주에서 아마 지원이 바로 와가지고 저희들은 오진 않았었습니다. 홍보장협의체와 기획을 해서 운영한 사업이 하나 있거든요. 네, 갑자기 왜 야시장 이럴 수도 있는데 저희 서구의 브랜드가 착한 서구입니다. 착한 가게라고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공동모금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한 달에 3만 원씩 후원하는 가게인데요. 11월 1일 기준으로 서구가 400개 가장 많긴 합니다. 착한 가게는 선한 뜻으로 3만 원을 기부하는데 우리 가게를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라는 고민하셨고 홍보장협의체에서는 이분들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분들도 좀 알리고 우리 주민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착한 가게 야시장 거리를 조성을 하게 되는 기회를 좀 만들게 됐습니다. 앉아서 먹을 자리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욕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저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번째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자리를 좀 많이 준비를 하게 됐는데 착한 가게 야시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절반이 또 기탁이 되기도 하고요. 착한 가게는 본인들의 가게들도 홍보가 되고 지역 주민들은 나와서 좀 놀거리가 생기기도 하고 홍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은 본인들에게 받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당신들에게 뭔가 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했다라는 걸로 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착한 가게 서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착해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좀 추상적이긴 하죠. 열심히 복지사업, 사회보장사업 기획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서구보장협의체가 어떻게 보면 복지관처럼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게 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끔 정체성이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사업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필요하니까 한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인큐베이팅 시켜서 지역에 다시 뿌린다. 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은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치구에서는 인력을 좀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사실 이 사업을 기획하기까지는 실무분과 위원님들이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풀어갈까라는 이야기를 정말 저한테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무실에 사실 많이 없습니다. 항상 노트북이 제 가방에 들어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항상 메신저로 메시지 받고, 그러니까 저희 메신저에는 그러니까 카카오톡 메신저가 아니라 사내 메신저에 저희 사무국, 그 다음에 실무위원장님, 대표위원장님, 공무원 8명이 항상 접속이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저희가 구청하고 저희 사무국이 별도로 있지만 그 온라인 메신저로 정말 소통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실무위원장님은 또 복지관 부장님이시고 대표위원장님은 복지관 기관장님이시지만 그 메신저로 그냥 수시로 이렇게 왔다 갔다 되고 전자결제로 문서들이 소통이 되고 있어서 정말 빠르게 많은 내용들이 공유되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바탕이 실무분과 위원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추진하는 것이고 사무국에서 그걸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서구 사무국은 저렇게 많이 하는구나라는 생각보다는 실무분과 위원님들이 정말 고생하고 지나가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